너들썩, 들썩, 너들썩. 하나, 둘, 셋. 자,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강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같이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선조, 그리고 광해군, 인조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죠? 자, 선조 때 이제 살림 세력들이 정계를 주도하게 되면서 어떻게 나눠졌다? 서인과 동인으로 나눠졌는데, 이 동인 세력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지게 됐다. 일단 요게 첫 번째, 선조 때 알아둬야 되는 거 첫 번째. 이 살림 세력들의 이제 뒷받침이 되었었던 게 뭐라 그랬어요? 향약과 향촌사회자치규약이라고 하는 향약과 두 번째, 그렇지, 서원.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자, 그래서 서인과 동인이, 여러분들 황윤길이랑 김성일이 일본을 갔다 왔잖아?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봤잖아?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고 서로 느낀 점이 달랐잖아.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한 사람이야?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이 일본의 남한 넘치는 에너지, 이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시선을 향하게 한 거예요? 명나라의 시선을 향하게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임진왜란 발발. 자, 임진왜란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배경, 왜 일어나게 됐는지 배경, 그리고 이제 전개, 마지막 결과,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향.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임진왜란의 배경은 국내의 상황으로 일단 정리를 해볼 수 있어. 국내의 상황 첫 번째는 오위라고 하는 조선의 이 중앙군 체제가 문란해지기 시작했어. 왜? 군대를 안 가거든. 16세 이상부터 60세까지의 양인 남성들은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안 가거든. 이게 문제였던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오위제가 붕괴했었다. 그래서 16세기 초에 군역의 문란. 자, 그리고 국내 상황 두 번째, 이제 삼포해변. 그리고 을묘외란. 으로 인해 가지고 삼표외변, 을묘외란으로 인해 가지고 을묘외변이라고도 하죠. 중종 때랑 을묘면은 언제 때야? 명종 때지, 그치?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외적들이 침입을 해놓으니까 우리도 중앙만, 그러니까 수도 근처만 치안을 방비한다 그래가지고 되지 않겠다. 이제 변방의 치안도 방비할 필요가 있겠다. 무엇을 상설화했다? 비변사를 상설화한다. 변방의 치환을 담당하는, 방비하는 비변사를 상설화하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 국외의 상황으로는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했다. 자, 전개 과정은 선생님이 네 가지로 나눠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초기에 패전했다. 최초로 부산진이 함락됐고, 정발장군 이야기 했었죠. 그쵸? 최초로 부산진, 그 다음이 이제 동래성. 자, 그러면서 우리 충주 탕근대 전투에서도 패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양까지 일본의 군대가 파죽지세로 올라오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 선조께서 어떻게 했어요? 의주로 피란을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세자는 누구로 책봉했다?
후궁의 둘째 아들이었었던 광해군으로 책봉했었다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첫 번째 초기 패전,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군과 의병의 활약.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이 활약한 이 수군 전투는 옥사당한으로 네 글자로 줄일 수 있다고 그랬죠. 옥포해전, 사천포해전, 그리고 당항포해전, 마지막 한 뭐예요? 한산도. 그렇지.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를 했고, 의병의 활약에서는요, 이제 김시민의 진주대첩, 김시민은 진주대첩에서 전사했었다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초기 패전, 수군과 의병의 활약. 그런데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 그치? 일본이 우리한테 내세웠었던 게 뭐야? 정명가도야, 정명가도. 정벌하겠다, 명나라를, 길을 터라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 그치? 자, 정명가도를 내세웠기 때문에 명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야. 조선을 도와줘야 되겠지. 우리랑 4대 관계이기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조선과 명나라의 군대가 연합을 해서 서해 류성룡과 그리고 명나라의 장수였었던, 명나라 말기 장수였었던 이여송이 힘을 합쳐서 평양성을 탈환해 왔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잠깐 뭘 가졌었죠? 휴전 타임을 가졌었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잠깐 휴전 타임 동안 우리들의 이제 무기라든지 성곽들을 수리를 하고, 그리고 군대, 우위제가 무너졌으니까 군대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임진왜란 휴전 중에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 군대가 뭐야? 맞아요. 훈련도감.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군대를 이제 설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결국에 명나라랑 일본 사이에 이 휴전 협상이 어떻게 됐어? 결렬됐지. 아니, 명나라 황제의 딸 공주를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첩으로 시집 보내라고? 예언이 이제 화났어. 이렇게 상식 안 통하면 예언이 화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결국에는 휴전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잖아. 결국에는 다시 어떻게 된다? 난이 일어난다. 정유재란 1597년 1월에 정유재란이 발발하고 원균의 7천량 해전 대패, 그리고 나서 명량 해전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병사 후에 후퇴하는 일본군을 노량에서 멋지게 이제 물리치게 되면서 임진왜란 7년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이 결과 영향을 보면은 일단 국내부터 이야기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이제 토지 황폐화가 되고 전쟁이었으니까, 그리고 인구도 감소를 했어요. 인구도 감소를 했고, 우리나라의 문화재 약탈당하기도 했으며 소실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는 경복궁과, 경주하면 딱 생각나는 거 뭐야? 그렇지, 불국사가 소실되었고, 그리고 약탈도 당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조선에 도자기 만드는 장인들을 도공이라 그래.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어. 이제 도자기 같은 것도 막 가져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진왜란 끝나고 일본은요, 문화가 더 성장해요. 그런 모습.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명대사 유정이 사명대사에 이제 포로송환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자, 국외로는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어.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사였잖아. 원래대로면은 그의 아들이 그 정권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을 밀어내고, 이기고 밀어내고 이제 실권을 잡은 사람이 누구였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근데 우리 이름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그렇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그렇고 네 글자라서 헷갈리는데 학교 시험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런 걸로 장난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풀어봤었던 문제에서도 1번부터가 뭐였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이런 문제 나왔었잖아. 그치? 그런 선생님 틀린 거다. 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게 되면서 무슨 막부 시대? 그렇지. 에도 막부 시대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정권이 교체되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랑 이제 수교를 다시 외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파견하기도 했어요? 우리 통신사를 파견했었다. 통신사 파견. 자, 그리고 중국은요, 중국은 이제 명나라는 지는 해. 그리고 이 떠오르는 태양이 있었어. 떠오르는 해는 또 누구였어? 후금, 여진족, 이 만주족이 다시 한번 이 만주 일대에 있는 여진족들을 통합해가지고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후금, 금나라의 후예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명의 국력 쇠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임진왜란에 무리한 원병 파병도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무리한 원병 파병 지원병을 보내줬었다. 그래서 국방력이 약화되어 있던 시기에서 후금의 성장 까지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다. 요게 이제 선조 때 일어났었던 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광해군이 했었던 일은 선생님이 요렇게 정리를 할게. 일단 전쟁이 일어났었고 전쟁이 끝이 났잖아. 광해군은 뭐 해야 될까? 지금 이 영향, 결과 보이죠, 지금? 우리나라 국내의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돼? 수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토지를 조사하는 양전사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토지대장, 후적대장들을 다시 적기 시작하겠지.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것은 이제 누구를 지원해서 동의보감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야? 누구야? 오? 힌트 두 글자. 자. 허균이 뭐지? 허균. 허균. 제 기억. 허준이에요. 허까지 맞았어. 뭔데? 두 글자인데. 자, 그래서 이 허준을 지원해서 동의보감 완성됩니다. 완성돼서 이제 반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런 것들은 이제 다시 민생 안정, 다시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대내 정책들을 시작했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작했었던 대동법 실시. 경기를 중심으로 대동법을 실시했다. 자, 대동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결, 이제 세금을 내는 것을 일정하게 통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11강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적어만 놔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광해군이 군자로 끝나는 왕이잖아, 얘들아. 그치? 그 이유는 폐위된 거야, 중간에.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왕한테는 뭐가 붙는다 그랬지? 그렇지, 반정이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광해군에서 이제 반정에 이를 때 왜 폐위를 당했는지 그 이유 중요하다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립외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요, 폐무살제. 폐무살제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광해군을 지지하던 당시 세력은 북인 세력들이었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광해군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유연한 중립 외교를 펼쳤어. 누구를 통해서? 명의
명의 이제 도움 요청, 원병 파병 요청에 따라가지고 파견했었던 강홍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조금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금과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전투를 했었을 때 사루우 전투에서 결국에는 이제 후금에 패배하게 되면서 강홍립의 군대는 항복하게 된다. 그 이후에도 계속 명나라에서는 조선한테 원병 파병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적절하게 둘러대면서 거절했었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립 외교를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보던 사람들이 있어. 바로 서인들이야. 서인이 주장했었던 것은 무엇이냐? 친하게 지내야 된다. 누구? 명나라랑 배척해야 된다. 누구는? 금나라는 배척해야 된다. 친명배금을 내세웠었던 거야. 그래서 후금 같은 오랑캐의 나라와 이렇게 친선을 유지하면서 명과도 잘 지내려고 그러고 후금과도 잘 지내려고 하는 거, 이건 줏대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중립외교에서 이 광해군에 대한 이 신하들의 이 마음이 조금씩 광해군 이래서 후금에 둘째 아들 안 된다니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패모살제, 자신보다도 9살이 어렸었던, 어떻게 엄마가 나보다 더 어릴 수가 있어, 아무리 이제 계모라고 해도. 그래서 이 인목대비를 폐위하고, 그리고 9살짜리 동생이었었던 영창대군을 살해했었던 패모살제를 근거로 어떻게 되게 된다? 서인들이 주도하여 인조반정을 하게 된다. 서인이 주도, 이후에는 인조반정 이후에는 서인은 주도하고 북인 세력들은 축출당했기 때문에 남인은 참여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인조반정을 되게 이제 열심히 주도했었던 인물이 있었는데 누구라 그랬어? 이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 이 이괄의 난까지, 왜 2등 공신에 그치고 만 거야. 자, 이런 이제 이괄의 난이라는 배경까지가 지난 시간에 수업 내용이었었는데요. 한 판에 정리해보니까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후금은, 아니, 조선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네, 조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광해군은 폐위되고 새로운 왕이 옹립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이괄의 난까지 일어났습니다. 왜? 광해군 왜 폐위당했는데? 후금이랑 친하게 지낸다고요. 그러니까 후금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이제 미묘하죠. 그쵸? 광해군이 우리랑 나름대로 잘 지내서 친선을 유지하려고 했다고 해서 폐위당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후금을 배척하자고 하는 이 세력들이 다시 이제 왕위에 오르고 신하 세력들도 이제 정권을 주도하게 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후금은 광해군의 복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광해군의 복수를 하겠다 하면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었던 거, 이게 바로 정묘호란이었었던 거야. 자, 정묘호란, 후금이 광해군의 복수를 명분으로 침입하게 된다. 명분으로 침입한다. 자, 이때 이제 누구보다 빠르게 인조도 피란을 갔었는데 강화도로 피란을 갔어요. 인조의 강화도 피란. 강화도로 피란을 갔었습니다. 이때 이제 정봉수나 이립과도 같은 인물들의 무엇이 있었다? 의병 활동이 있었다.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할 때마다 꼭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왜 강조를 하는 거냐? 임진왜란 때만 의병 활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묘호란 때도 의병 활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용골상선과 용골 때 얘기 들어봤죠? 용골산성과 그리고 이제 의주에서 의병 활동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 후금과 이런 전투가 일어났으면 끝맺음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후금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 조선 말이야, 우리를 아버지로 섬겨.
지금이라도 명나라와 관계를 끊고 아버지로 섬긴다면은 더 이상 침략하지 않겠다. 더 이상 침입하지 않겠다. 더 이상의 전투는 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우리가 아버지와 절연을 한다고 한들 명나라를 아버지처럼 섬겼다 그랬잖아. 그럼 아버지가 둘? 절연한 아버지 한 분, 새로운 아버지 한 분. 아버지가 둘인데? 그러니까 이제 후금도 그래 그건 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형제의 관계를 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정묘호란의 끝은 후금과 형제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오히려 근데 이 정묘호란 이후에 후금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지. 특히 우리 서인이 중심이 되었었던 조선의 정계에서는요. 언제 또 침입할지 모른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후금을 적대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후금이 국호를 바꿔요. 금나라의 후예가 뭡니까? 우리는 금나라보다 더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청자를 쓰는 대청제국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청나라입니다. 라고 국호를 바꿨는데 이 국호를 바꾼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홍타이지라고 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홍타이지가 나라의 국호를 바꾸고 그리고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청나라의 태종이다. 청태종이라는 이제 칭호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후금으로 국호를 바꾼 다음에 이제 청태종은요, 조금 더 본격적인 정복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선한테 무엇을 요구하냐? 군신관계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군신관계 요구를요, 덥석 그럼요. 저희가 바로 아버지처럼 섬기고 신하처럼 납작 엎드리죠. 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야. 왜냐면 인조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생각해봐 얘들아. 광해군은 중립외교 때문에 명과 후금 사이에서의 중립외교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 폐위당하고 인조가 왕이 올랐잖아. 인조 입장에서는 후금이라고 하면은 치를 떨어야 하는 입장인 거야. 명나라는 애들아 이미 이자성의 난이라고 하는 농민분기로 인해 가지고 무너져 버렸어. 그리고 이 이자성이 베이징을 차지하고 있었거든. 거기도 이제 청나라가 나중에는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사실상 이 명예 복수를 위해서라도 이 청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거는 서인들 입장에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한 번 국론이 나뉘어지게 된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야, 그래도 우리가 뭐 지금 당장 힘이 없는데 별 수 있나? 야, 우리 임진왜란 끝난 지 얼마 안 됐어. 어떡할 건데? 임진왜란 끝난 지 별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나라도 아직까지 이 전쟁 후에, 이 참상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지금 또 청나라랑 싸울 거야? 어떻게 싸울 건데? 라는 목소리.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친하게 지내고 힘을 키워가지고 그때 치자. 아니? 지금 당장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안 돼. 라고 했었던 국론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청나라가 우리나라한테 군신관계를 요구하면서 시작됐었던 호란. 정묘년에 오랑캐 호자거든요. 오랑캐가 난을 일으켰다. 병자년에 오랑캐가 난을 일으켰다. 북방의 민족이었었던 누구? 여진족, 만주족이 침입을 해오게 됐다. 이때는 누가 침입한 거야? 청이 침입한 거야.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은 무엇이냐면 이 후금과 청의 국호를 바꿔가지고 낼 수 있어. 그런 거 틀려. 알겠지? 예를 들어서 정묘호란 당시에 청이 침입하여가지고 군신관계를 요구했다. 이런 거 X. 오케이. 왜? 그땐 후금이었으니까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인조가 강화도로 피란을 가려고 했는데 이미 강화도로 피란 갔었던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들이 이 만주족이 더 먼저 청나라 군대가 더 먼저 강화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인조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피란을 가게 되는데 사실상 난을 피했다기보다는 남한산성으로 가자마자 정말 빠른 속도로 남한산성이 포위됩니다. 남한산성이 포위가 되면서 결국에는 45일간 항쟁을 하게 되지만 거의 우리는 남한산성에 갇혀 있다시피 하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거듭될수록 인조한테 올라왔었던 수라상의 이 찬들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해. 이 남한산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성 안에서도 먹을 게 점점 떨어지면서 인조도 이제 진짜 끝이 다가왔구나라고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남한산성에서 45일간의 항전을 하게 되는데 남한산성으로 피란 갔지만 결국에는 포위됐다고 이야기를 했죠. 포위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인조가 이제 세자로 책봉했었던 수연세자 같은 경우에는 같이 남한산성으로 피란을 갔고, 그리고 왕자였었던 복림대군은 강화도로 피란을 갔었단 말이야. 자, 이때 국로는 어떤 상황이었냐? 전쟁을 주장하는 주전파와 화친을 주장하는 주화파로 나뉘어지게 돼요. 주전파와 이제 주화파, 주전파를 다른 말로 척화파라고도 부릅니다. 척화가 무슨 뜻이냐? 화친을 배척한다라는 뜻이야. 알겠죠? 화친을 배척한다, 전쟁을 주장한다, 화친을 주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주전파의 대표적 인물은요, 김상원이라는 인물이고, 그리고 주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은요, 최명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둘 다 조선의 신하고 조선의 앞날을 위해 가지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최명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제 조선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지금은 이제 청에 항복을 해야 되고 청이 하자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힘을 키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청을 쳐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단 한순간도 김상현 같은 경우에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오랑캐의 나라인 누구를 섬길 수 없다? 이 후금을 청나라를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5일간의 이 저항을 하게 됐지만 계속 이제 국로는 분열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단 말이야. 자,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떤 선택을 했었을 것 같아요? 한번 한 명씩 물어볼게요. 예언이는 주전파, 즉 화친을 배척하자고 얘기하는 김상현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 아니면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니까 최명길의 이야기대로 지금 당장은 우리가 군신관계를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위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해? 주화파예요. 화친을 주장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겹쳐서 아무도 못하는데 신라 같은 희망. 현실을 좀 직관해야 된다. 그치. 임금님 수라에 오르는 이 찬들이 점점 첩들이 줄어들 정도로 먹을 게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임금이라면은 사실 명분보다는 지금 당장 실리를 조금 더 중요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해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화파예요. 혹시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더라고. 지금 자존심 챙길 때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고. 민구면은 어떤 걸 주장할 것 같아요? 주전파, 주화파? 주화파. 다들 의견이 비슷한 것 같아. 그치? 근데 선생님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 나는 어땠을까? 나는 김상현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최명길의 마음도 이해가 돼. 근데 아마 나 같은 이제 고집불통 신하였다면 나도 김상현처럼 차라리 나라가 여기에서 끝맺음을 지을지언정 청에게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을까? 지금 당장 실리를 더 중요하게 봤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내가 진짜 이 서인들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어. 근데 어쨌든 이 김상현도 최명길도 조선의 앞날을 위한 거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야. 근데 도가 조금 지나쳤어, 김상현이.
왜냐면 인조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 이제 한 달이 지났잖아. 45일이면 얘들아. 한 달하고도 보름인걸? 그래서 한참 지나니까 인조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방법이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이 상황에서 돌연 아니 그래도 끝까지 버텨야 돼.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인조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 최명길이 계속 주화를 얘기하게 되죠. 화친을 주장하게 됐을 때 이때 김상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나라와 같은, 그러니까 만주족, 여진족과 같은 오랑캐를 섬기는 임금은 내가 임금으로 모실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자결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되게 고집불통 같은 느낌이 있죠. 그쵸? 근데 이때 김상현이 화가 탁 난 거야. 자네 하나 때문에 조선이 망할 수도 있다. 아니, 조선이라는 나라가 여기에서 끝맺음을 짓더라도 우리는 청에게 절대 고개 숙일 수 없다. 아니, 그건 당신 혼자의 아집일 수 있다. 우리 조선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은 지금 전쟁이 하루하루 길어지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마을이 불타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이냐. 조선이 여기에서 망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자 김상윤이 에이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차라리 화친을 주장할 바에는 자결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명길이 진짜 화가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